작성 능력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 가지 문서의 종류에 따른 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순서를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문서 작성안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종류에 따른 문서 작성 방법, 마지막으로 올바른 문서 작성하기 순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서 작성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문서 작성에서 총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 결정이 돼야 되는 건 어떤 대상에게 문서를 작성할 건지 대상이고요. 두 번째, 이 문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결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서의 작성 시기, 그쵸? 언제 나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우리가 문서 작성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지금부터 쭉 다양한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문서 작성 방법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종류에 따른 문서 작성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공문서입니다. 공문서의 경우에는 첫 번째 공문서 작성의 절차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종문서 뭐부터 해야 되죠? 문서의 기한. 자, 문서의 기한, 그 다음에 결제, 그 다음 문서를 등록하는 거, 문서의 시행, 그 다음 문서의 정리 및 폐기, 그다음 철회 놓는 거, 요 순서죠. 자, 요 순서에 관련된 거를 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서의 기한입니다. 자, 이 기한의 의견을 결정하기 위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단계에서는 상사의 지시나 또는 법령의 근거 또는 자신의 발안, 자신의 생각을 발언하는 거, 자기 발안에 의거해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기한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업무 담당자, 성결권자가 지정하는 해당 문서를 처리하는 담당자를 우리는 기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기한의 단계에서는 이렇게 자기 발언에 근거해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서가 작성이 되고 난 기한서가 작성이 되면 결제인데요. 자, 결제는 기간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사인을 하거나 또는 기간 직인을 찍는 이런 절차죠. 그래서 결제, 정결, 대결 등이 있습니다. 결제가 완성이 되고 난다면은 문서를 실제로 등록하는 단계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결제된 모든 문서는 문서 번호를 부여를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해두시고요. 이 문서 번호를 부여해서 최종적으로 문서 등록 대장에 등록을 하게 되고 또한 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문서 번호가 부여된 문서는 삭제 처리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공신력을 가진 문서로 등록한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문서의 시행 단계인데요. 자, 결제가 처리됐고 문서 번호가 부여가 되면은 이것은 완전히 공신력이 있는 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 의한 기간의 의사 표시의 최종 결정 단계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문서 발송 또는 간부 게재 또는 공고 및 공고를 낸다든지 이메일로 발송을 한다든지 그다음 모사 전송 등에 의해서 문서를 발송하는, 다시 말해서 문서를 시행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행 단계가 완료되면 문서의 정리 및 폐기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때는 최초 문서가 위에 오게 되고 최근 문서가 아래로 처리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런 문서의 정리는 매년 3월 31일까지는 전년도에 완결된 기록물에 의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공문서 작성의 절차를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공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공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문서의 목적을 파악한 후에 정보를 수집해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초안 작성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이때 초안을 작성할 때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기하 목적에 맞게 작성을 하되 초안에 이어진 본안을 작성할 때는 중점 내용에 대한 문장을
분명하게 해서 상대방이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 마지막 끝으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내용을 검토해서 내보내야 되고요.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또는 불필요한 부분들은 삭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공문서의 작성 요령은 연도와 월일을 반드시 함께 기입을 해야 된다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날짜 다음에는 가로 안에 이제 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가로 안을 사용할 경우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찍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문서는 한 장 안에 담아내는 것이 원칙인데 일단은 기본 원칙에 근거를 해서 작성을 하시고 너무 내용이 많다 할 경우에는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반드시 끝자로 마무리를 합니다. 블라블라 내용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끝 이렇게. 자, 복잡한 내용은 항목별로 구분을 해서 다음이라든지 아래를 붙이고 구체적으로 그 다음 아래에 작성하시도록 하고요. 자, 대외 문서나 장기간 보관되어야 되는 문서는 그 성격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서는요, 설명서인데요. 설명서인 경우에는요, 명령문보다는 평서형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자, 상품이나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글의 성격에 맞춰서 정확하게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서는 간결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자, 특히나 설명서는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설명을 문서로 만든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어려운 전문 용어는 가급적 삼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복잡한 내용은 도표를 통해서 한눈에 이제 눈에 띌 수 있게 시각화, 그림이나 도표나 이렇게 시각화해서 이해도를 높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는 것을 피하고 다양하게 좀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설명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서는요, 기획서입니다. 자, 기획서의 작성 방법은 첫 번째, 자, 문장 기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기획서는 뭔가 내가 제안을 하는 문서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작성을 하시는 게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 문장은 그렇다고 복잡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간결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 전달 면에서 명확하게 작성을 하시는 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기획서는 너무 복잡하게 글로 되어 있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서의 도형이나 이미지 효과를 좀 살리셔야 되는데 그 방법은 자, 문서의 흐름이나 이미지의 가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합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내용 전달이 쉽게 읽혀지게끔 가독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 도표 또는 이미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자, 부분과 전체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도형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면. 자, 그 다음 핵심 사항과 요점을 정확하게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도형이나 이미지를 잘 살리면 쓰고자 하는 생각이나 사실을 구조화, 조직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특징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화 효과에서는요, 대부분 개념도, 그 다음에 그래프, 그 다음에 레이아웃 등을 구상을 자주 하게 되고요. 자, 전문 부분을 도형화할 때는 주석이라든지 또는 추가 정보를 기입해야 될 내용을 보완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시각화에 사용되는 이런 기기나 또는 공간에 따라서 구상을 달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연구를 해서 가장 적합한 이미지, 도형,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기획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들은요. 첫 번째, 기획서는 눈에 확 띄게 작성이 되어야지만 채택되기 때문에 표지라든지 제목이라든지 레이아웃 등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획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기획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상황들을 작성하기 전에 명확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것들이 잘 기입되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기획서 안에는 하나의 목적만 담아서 기획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작성을 하시는 게
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획서는 상대에게 어필을 해서 네, 상대가 채택을 될 수 있게끔 설득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상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를 해서 그 상대의 요구를 잘 파악한 다음에 작성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용이 한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목차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네, 중요한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 핵심 내용의 표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전달력 있게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자, 내용의 이런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내용과 적합한 표라든지 그래프를 활용해서 시각화, 앞에 설명드렸죠? 이렇게 해서 네, 이미지, 도형화, 시각화를 하시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내용 검토를 한 후에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인용한 자료의 출처가 정확한지 또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 네, 그 읽는 사람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인용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정확성이 요구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기한서인 경우에는 첫 번째 작성 방법을 살펴보면은 자, 기한문을 작성하는 목적과 작성 이유, 기대 효과, 그 다음에 결제권자의 의도, 그 다음 지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작성을 하시고요. 이러한 목적, 작성 이유, 기대 효과, 네, 이런 그 결제권자의 의도, 지시 내용에 따라서 관련 규정이라든지 참고 문헌을 찾아서 정보를 수집한 후에 이러한 참고 문헌, 관련 규정을 이용해서 기한 목적에 맞는 초안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한문은 6하 원칙에 의거해서 네,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이해하기 쉽고 좀 내용이 간결해지고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6하 원칙은 뭐죠?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네, 작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한 문서를 작성을 할 때 이런 기한 문서를 받아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게 작성을 했는지를 검토를 하시고요. 혹시나 누락된 상황이 있는지, 좀 다른 부분은 없는지, 불필요한 상황이 포함되는지를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보고서 작성 방법인데요. 자, 보고서의 경우에는 보고서의 관점이라든지 문장, 문체를 조금 더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관점은 자, 보고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작성을 한다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고요. 자, 왜냐? 이 보고서는 누가 있습니까? 보고받는 사람이 읽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 보고서의 문장이라든지 문체는 최대한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글쓰기와는 이제 별 차이는 없겠지만 특히 결론이나 보고해야 될 중요한 사항으로부터 먼저 네, 체크를 하고 작성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복잡한 내용일 때에는 그래프, 도표, 그 다음에 그림 등을 활용해서 내용 파악을 좀 쉽게 네, 만들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내용 측면에서 좀 더 살펴보면은 자, 명료한 어휘를 사용하되 너무 과도하게 압축적인 내용은 한자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네, 원래의 의도나 또는 읽는 사람의 내용을 잘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래의 뜻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명료한 어휘를 사용하되 네, 조금 더 복잡한 압축된 내용은 좀 조심스럽게 네, 작성하셔야 됩니다. 또는 가로를 해서 좀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좋겠고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6하 원칙에 그거 해서 그 순서대로 작성하시는 게 좋고, 불필요한 이제 꾸미머라든지 미사어구, 수식어, 애매한 표현, 과장은 지양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의 목적이라든지 현황 또는 개선 방안, 추진 계획 등을 명확하게 순서대로 기술을 잘 하시는 게 좋고, 네, 그 다음에 네, 또 보고서 내용에서 살펴보면은 글이 길어질 때는 중간 제목을 중간중간에 넣는 것도 네, 이 보고서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목차 순서대로 가되 길이 문단이나 너무 길어질 때는 중간에 네, 소 제목을 넣어서 그 밑에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제목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는 특히나 객관성, 정확성을 가해야 됩니다. 이 객관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보고서여야 되기 때문에 참고 자료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제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최종 점검을 하셔서 내보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이런 예상 질문을 사전에 미리 한번 추출해보고 리스트를 만들고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자, 6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자주 작성하셔야 되는 거죠. 자기소개서입니다. 제출 전에 살펴볼 내용은 회사 그러니까 지원회사의 이런 인재상이라든지 가치관, 그 다음에 이런 지원회사에 대한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분석을 해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성을 할 때는 취업용 이런 자기소개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성격의 장단점, 그 다음에 이제 학력이라든지 그동안 쭉 했었던 경력상,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의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이런 것들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출 전에 점검사항은 쭉 읽어보면서 어색한 곳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 자, 특히나 이거 잘 안 되는데 주어와 서술어가 맞는지 이거 좀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읽었을 때 의문사항이 떠오르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서 좀 더 내용 파악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의 맞춤법, 띄어쓰기. 한글에 보면은 이제 요거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하시고요. 지나치게 좀 더 과장하게 부풀려서 적지 않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장점 같은 경우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너무 과하게 잘난 척을 하거나 좀 이렇게 과장되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교수라든지 주변에 이렇게 좀 자기소개서를 잘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몇 번의 점검 과정, 검증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비즈니스 이메일, 그 다음에 비즈니스 메모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비즈니스 이메일입니다. 자, 첫 번째 비즈니스 이메일의 제목은 이메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보고 읽기도 하고 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목에는 소속과 용건만 간단히 적혀 있으면 되되 이 소속은 대괄호를 활용해서 제목 가장 앞에 적는 것이 좋고요. 자, 외부 메일과 내부 메일을 구별해서 좀 표시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외부로 보내질 경우에는 회사명을 내부 소속에 소속 부서를 좀 기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소속 다음에는요, 이메일을 받는 상대방이 용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내는 용건들을 간단하게 조약해서 제목을 같이 기재를 해서 보내시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인사입니다. 인사 같은 경우는 인사말을 할 때는 안녕하세요라는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이메일을 받는 상대방의 이름이라든지 직위를 언급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말 다음에는 보내니의 이름이라든지 소속, 직위를 언급하면서 서두를 마무리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계절 인사라든지 또 이런 것들 하시는 게 좋겠죠? 불특정 다수에게 이메일을 동시 발송할 경우에는요, 인사말과 보내니의 이름, 소속, 직위 정도를 언급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말 역시 30자를 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한두 문장 정도 간단하게 이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내용은 역피라미드 순으로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메일을 보낸 용건을 한 문장으로 축약해서 작성한 후 나머지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풀어주고요. 자, 이메일의 내용이 길어질 경우에는 중간 제목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문단을 띄워서 제목을 붙이고 강조할 것들을 처리해서 읽는 사람의 가독성을 좀 높이는 게 좋고, 맞춤법이나 오탈자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용건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끝인사, 그쵸? 반드시 끝인사 한 문장 정도를 해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붙임 파일 같은 경우는 붙임 파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아요. 그래서 붙임 파일은 적을수록 좋고, 자, 이미지의 경우에는 5장이 넘을 경우에는 압축해서 첨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 기업의 중요한 기밀이 담긴 파일 같은 경우에는 네, 상대방에게 전송할 때 USB 메모리에 담아서 직접 전달하는 것이 전달하는 것을 좀 지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중요 파일이다 할 경우에는요, 문서에 암호를 설정해서 네, 이 암호를 네, 다시 이제 조금 알려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송을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메일 작성 이후에 바로 상대방에 전송하지 말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경과 후 전송해야 될 그 사이에 추가할 내용이나 고쳐야 할 수정 내용들을 한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메일이라든지 또는 확인할 사람들 체크를 해주실 분에게 보낸 다음에 이렇게 보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 다음 전체 메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은 이제 디지털 서명을 반드시 첨부하시는 게 좋은데요. 상대방과 이메일을 주고받기에 앞서서 이메일 하단에 첨부할 서명을 꼭 만들어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유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누구누구 밑에 이메일, 그 다음에 뭐 직위라든지 또는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까지 넣은 이런 서명을 항상 만들어 두거든요. 그래서 이 서명을 꼭 만들어 두고 서명의 내용은 명함과 동일하면 되고요. 보통 사진 파일로도 요즘에는 많이 가더라고요. 명함 사진 파일. 텍스트로 표현하기 힘든 경우에는 명함을 스캔해서 이메일 저장해줘서 발송할 이메일 레터 밑에다가 같이 함께 발송하는 거.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는 서명은 상대방이 내용을 복사해서 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텍스트로 좀 사용하는 것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사람 참조, 수문 참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촬영 방법이 있습니다. 해서 이메일을 주고받는 사람들 간의 책임 소지를 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이메일을 받는 사람, 참조, 수문 참조 등 3가지 형태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즈니스 메모인데요. 특히나 첫 번째 전화 메모인 경우에는요. 업무 내용부터 개인적인 전화까지 전화 통화를 전화를 통한 그 전달 사항을 간단하게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메모 형태입니다. 두 번째 회의 메모의 경우에는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상사나 동료에게 전달할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회의 내용을 요약 전달하기 위한 메모입니다. 또는 회의 기록으로 남겨서 월말이라든지 연말에 업무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메모로 업무 추진을 위한 핵심 자료 역할을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 업무 메모입니다. 업무 메모는 개인이 추진한 업무나 상대의 그 업무 추진 상황을 메모를 통해서 적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올바른 문서 작성인데요. 자, 일단 첫 번째, 글쓰기가 왜 중요할까요? 자, 이러한 문서 작성 능력, 글쓰기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자 업무 처리에서 평가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문서 작성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글이라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자, 왜 글을 쓰는지 목적과 대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글을 좋은 글이라고 하고요. 책이나 글을 조금 많이 읽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글을 쓰시는 게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반드시 제목을 붙입니다. 중간에 이제 글이 너무 길어진다 한다면 중간 제목 또한 붙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차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좋은 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글의 구성에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아요. 두성 없이 막 정리를 한 글보다는 목차에 맞게끔 구성에 좀 신경을 쓰시는 글이 좋은 글이고, 그 다음 특히 아무리 이제 구성에 맞게끔 체계대로 쓴 글이라 하더라도 막 띄어쓰기나 글자 맞춤법이 틀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성의 면에서 떨어지죠. 그래서 맞춤법 띄어쓰기를 좀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한번 수정의 단계를 거쳐서
쓴 글이 좋은 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와 서술어를 일치시킨다라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는 것이 좋은 글이라고 합니다. 너에게보다는 뭡니까? 제3자가 읽는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최대한 쉽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글. 그래서 좀 쉽게 쓰시는 게 좋은 글의 또 하나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구성을 잘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글쓰기 구성을 좀 살펴보면요. 서론에서는요, 글의 주제나 집필 의도를 밝히면서 시작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사회 현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이나 일화를 소개하며 시작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개념 정의 또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 개념에 대한 재정의로 시작하시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고, 잘 알려진 문구나 속담, 시어, 우사성어, 역사적인 사건, 그 다음에 통계 등을 인용하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서는요, 글쓰기가 서툰 경우에는 주제문을 좀 나누어서 이 주제문 각 단락의 맨 앞에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본론의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남은 과제들을 좀 제시해 주면서 끝을 맺는 것이 좋은 글쓰기 구성입니다. 그 다음 요약할 때 앞서서 썼던 말을 그대로 다시 쓰지는 않아. 왜냐면 반복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좀 피하고요. 그 다음 자기 주장이 지닌 이런 사회적인 의미나 전망, 대책이나 해결 방안을 반드시 제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때 사회적인 이런 방안이라든지 법적인 방안, 제도적인 방안을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지 설득력이 있겠죠. 그 다음에 결론을 무성하게 쓰면은 마지막에 이제 급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좋은 글의 인상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성의하게 결론을 쓰거나 한 단락으로 급 마무리하는 것을 조금 피하고 어느 정도 결론을 한 문단이라든지 몇 문장 정도를 해서 잘 요약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은 글의 구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작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을 하는데 내 글이 아닌데 막 나와가지고 내 글인 것처럼 한다 그러면 저작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저작권의 정의를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소설가가 소설을 쓰고 작곡가가 음악을 만들어내고 게임 개발자가 게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문학, 학술, 예술적인 이런 전반의 모든 글쓰기 범위에 있어서 누군가의 창작 행위로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이 창작물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글쓰기를 할 때 누군가의 글을 따오거나 인용을 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제출하셔야 될 활동지를 소개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지금 낙서를 가져온 겁니까? 라는 이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이 WC의 회의록이 왜 낙서로 평가받았을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시고요. 회의록 작성에서 특정한 이런 체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회의록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자, 모든 문서는 상황과 목적에 맞는 적절한 구조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명시하시고 지금 왼쪽에 활동지를 보고 여러분이 회의록을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그 작성한 파일을 과제 자료실에 업로딩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